김광현 교수님 그 논문에 대한 논평은 고영섭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 교수 계시고요.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문화 원칙과 그 교학 경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논문으로 청담 순회 마음이해와 정화의식, 청담 대종사 전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군항 원효의 중도 일심과 평성철의 중도 무심 등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김광영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금강 스님을 제외하신 분들은 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고요. 저는 이제 사상 전공 쪽입니다. 이제 주로 한국 선사상 쪽으로 전공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는데 결국 그 마남 스님이 의식하고 또 지향했던 그런 세계들은 어떤 건가 하는 이제 문제들을 고불총님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고요. 또 이제 가야총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해방 이후에 그 조선불교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뭐냐면 총님다운 총님들을 건설해서 일제강점기를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세운 게 가야총님이었고 여기 가야총님이 이제 초대 방장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 이제 효봉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봉스님은 이제 송강사에 계시다가 이제 가야총님으로 가셨고 그리고 나서 6.25가 나면서 사실은 이 고불총님과 가야총님이 이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불총님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마남스님의 고불총님의 시기를 6.25가 났을 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쭉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열반하실 때까지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좀 많이 고민을 했고 이제 기존에 여기 이제 김광식 교수님도 계시지만 여러 선학분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6.25 때 뭐 정각들이 다 불에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6.25 때 이제 고불총님과 가야총님이 이제 그만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들은 뭐냐면 가야총님의 이 계승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인물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효봉 스님의 이런 어떤 정신 또 효봉 스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어디로 계승되었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구산 스님에게 이어져서 사실은 뭐냐면 송강사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원래 이제 그 해인 총님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경허 스님이 또 거기에서 그 선언을 만들으셨고 또 그런 것들의 의지를 해서 가야 총님이 결성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봉암사 결설을 하셨던 성철 스님이 주석들 하시면서 그런 어떤 정신들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요 가야 총님의 정신은 해인사를 통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부제를 다룬 게 마남 종원과 효봉 항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를 다뤘던 것들은 결국은 해방 이후에 한국 불교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마남 스님의 고불총님, 그 다음에 이제 성철과 청담 스님이 주도했던 소위 봉암사 결사, 그리고 이제 하나가 효봉 스님이 주도했던 이 가야총님, 이러한 어떤 정신들이 나름대로 소위 뭐냐면 우리가 한 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상가들의 얘기를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안목을 제시했던 길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제가 논문을 구상하면서 가셨던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마남 스님의 고불총님은 사실은 고불총님은 마남 스님이고 가야 총님은 효봉 스님이다. 그래서 마남 스님의 정신은 서홍 스님으로 이어졌고 효봉 스님의 정신은 구산 스님으로 이어졌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논문의 어떤 큰 주제입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이 페이지로는 115쪽입니다. 조금 시작하는 부분들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각경 운수 보살장에 일체 열애가 본래의 자리에서 인지법행을 일으키면 모두 원만한 그런 어떤 비춤의 청정한 깨달음으로써 무명을 영원히 끊어야만 바야흐로 불도를 이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불총림과 가야총림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한동안 고불이라는 말에 의문이 걸려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만화는 총림의 이름을 고불이라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고불이란 이름 속에 존칭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함의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함축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고불 총림의 제조명이란 대주제 아래 오늘 이 고불 총림 연구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오늘 학술대회는 현대 한국 불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불 총림의 제조명이란 말은 그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고불 총림에 대하여 다각적인 조명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만함의 불교 정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불 총림과 가야 총림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실체를 찾으려 하면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이 앞이 안 보이고 또 가까이 다가갔나 싶으면 심하게 얽힌 실타래와도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엉켜 분명한 실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자 또한 이런 어떤 갑갑한 시간들을 지내서 앞서 이야기한 원각경의 인지법행 요 구절을 통해서 소위 이제 그런 어떤 실마리들을 찾았습니다. 117쪽 고불 총림과 가야 총림이란 제야에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게 될 고불 총림이란 47년부터 50년까지의 활동을 의미하고요. 가야 총림이란 46년 10월경의 음력입니다. 효봉을 방장으로 모시고 해일사에서 출발하여 50년 가을철까지 해산할 때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좁혀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은 이제 쭉 있고요. 118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여기 기존에 연구된 논문들이 쭉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총림의 존재 이유를 묻다. 고불 총림과 가야 총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은 고불 총림과 가야 총림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였으며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하는 관심에 앞서서 제기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이는 그 유연을 조계종, 한국불교, 또 불교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혹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곤혹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교 지도자는 이 물음에 맞서 고뇌해야 하고 그를 통해 자신만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해방 공간에 있어서 고불 총림, 가야 총림 및 봉암사 결사 등이 결성되어 이후 한국 불교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만암, 효봉, 성철, 청담 이런 어떤 당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물음에 대한 자신의 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침투의 폐해를 단절하고 현대 한국 불교가 새롭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개혁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며 또 새롭게 구축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했는데 고불 총림, 가야 총림 그리고 봉암사 결사 등은 그 구체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암과 효봉 요 두 스님은 총림의
형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주제를 부여잡고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불 총림의 경우는 고불 총림 결성 성명이 있고요. 또 이제 강령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걸 조금 넘어서서 조금 피해서요. 이 얘기를 좀 많이 오늘 중국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 결국 뭐냐면 그 만암 스님도 그렇고 효봉 스님도 그렇고 한평생 삶을 지도했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깨달음이 아니겠는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가. 그거는 오히려 나는 깨달았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덜 깨달을 수 있고 나는 깨달았다는 말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 사실은 더 깨달았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암 스님의 진면목을 그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무리함에 머물고 있던 항명 스님의 만암 장실에게 붙임이란 어떤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송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암이 어떠한 인물인지와 고불 총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 항림의 개송은 많은 것을 생각해 줍니다. 무리함의 천고의 일이라는 만암의 깨달음을 말하고요. 우리 집의 이 한 물건이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목에는 꽃이 피지 않고 불꽃은 뜨거운 것이지만 항명은 꽃이 만발하고 찬 빛을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수의 불이중도의 세계, 천태의 즉가, 즉공, 즉중의 세계, 또 화엄의 상즉 상입의 세계, 또 선의 살활자재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말입니다. 또 이제 효봉 스님을 놓고 보면 효봉 스님이 가야총림의 방장으로 취임해서 1948년도 성도절 법상에 올라서 오늘 이 산승이 가야으로 부처님의 칭견하려 하노라 하고 말하고서 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절에 대중들에게 부처님을 칭찬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하신 개성입니다. 공연히 무슨 마음을 내어 저 설산에 들어가. 이건 부처님의 얘기입니다. 6년 동안 잠자코 앉아 무슨 일을 하였던고. 오늘 밤 샛별 보고 돌을 깨쳤다고 하였지만 도란 무슨 물건이며 깨침이란 또 무엇인가. 참가 대중을 향해서 법설을 토하고 있는 효봉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해능이 말한 본래 무일물의 세계, 원각경의 인지, 즉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라는 효봉의 법원은 참가 대중의 분별의식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선사로서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이 만암 스님과 효봉 스님의 깨달음의 어떤 안목 세계 이런 걸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가야 총림과 고불 총림이 존재했던 그런 어떤 우리가 이유를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불 총림의 문제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실은 고불 총림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고불 총림의 어떤 그 결성했던 그 어떤 성명하고 강령,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불 총림의 성격이 뭐다, 또 참가 사찰과 대중수가 어떻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앞에서는 그 항명 스님이 이 만암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요 만암 문집에 무리함에서의 오도송이라는 제목으로 만암 스님의 이 오도송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12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시간상 거기를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122쪽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만암 문집에는 만암의 깨달음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학명에 만암 장실이란 개송이 그 뒤에 수록되어 있어서 학명이 만암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성인이라야 성인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깨달은 자는 깨달음을 단박 알아볼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암의 깨달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이라 이
많이 이제 감정을 자제한 글이고요. 사실 머릿속에는 이 만암장실에 썼던 항명의 스님의 시는 인가성으로 보이고요. 요 지금 시는 사실은 오도성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선사들 사이에서는 인가와 오도의 어떤 일반적인 형식인데 여기에는 철저히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이 안 적혀 있다고 하는 걸 보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목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 띄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만암 스님과 효봉 스님과 이러한 분들이 분명히 깨달은 분들이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뭐냐면 날짜를 며칠 날 있느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러 날짜를 안 밝히셨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만암 문집을 쓰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도 않으신 분들의 또 같이 활동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무리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들인데 몇 월 며칠에 깨달았다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은 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요 만암 스님이나 여기 백양사의 어떤 가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그런 게 만암 스님을 제가 제 식으로 이제 만암 스님을 만나 나갔을 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따져보니까 연배로는 항명 스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요. 예, 뭐 6, 7살 차이가 나는데 그 범납으로 따지니까는 만암 스님이 동지 출가를 하셔가지고 1년 빨리 출가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백양사 전통으로 보면 이게 뒤에 오신 스님입니다. 항명 스님이. 그러니까 깨닫기는 항명 스님이 먼저 깨달았고 중앙에서도 항명 스님이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만암 스님은 뭐냐면 교학 방면에서 이미 뭐냐면 대교나 이런 쪽에서 당대의 내노라한 강백들한테 이미 인가를 받았고 강의를 하시는 입장이라 교학적인 면에서는 만암 스님이 더 뛰어나고 선학적인 면에서는 항명 스님이 더 뛰어난데 항명은 또 뭐냐면 이 만암 스님이 따지고 있었던 이 법맥, 이 이제 태고 법맥이라고 하는 이 법맥을 놓고 보면 또 뭐냐면 깨달음을 쫓았던 성철 스님처럼 깨달음을 쫓았던 어떤 그 선승의 법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대대로 나오는 그런 어떤 법통 속으로서 이게 법납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거를 인가성과 오도성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마 배치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깨달음의 어떤 일들은 이거를 이제 제가 율장을 보니까요. 율장 쪽에 이제 논문들을 보니까 율장으로 치면은 깨달음을 표현하는 게 내가 언제 깨달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계율적으로 크게 걸린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이제 만암 스님이 일부러 그런 날짜들을 표방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뭐냐면 특히 이제 석전 박한영 스님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박한영 스님도 특별하게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표현을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금강산 여행 중에는 새벽마다 거의 밤새서 그 참선을 하셨다 하는 이런 어떤 기록들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백양사의 전통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요. 석정과 항명과 만암 등 백양사 출신의 고승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수행을 통한 그들의 깨달음을 잘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의도적으로 깨달음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입니다. 즉, 이 깨달음이란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지 이를 남에게 알려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극히 경계했던 이런 어떤 조치로 보이고요. 둘째는 불교 정화운동 이후 백양사가 한동안 조계종의 교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관계로 석정과 항명과 만암 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암문도유에서 발간한 만암문집에서조차 이 깨달음의 시기를 밝히지 않은 점은 두 가지 해석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을 알리는 일이 부처님의 계율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그 지율 정신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암 스님의 어떤 고불 총님의 성격은 만암 문집에 그 만암 스님에 대한 특기사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잘 나타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125쪽 제일 끝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불 총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호남 고불회를 결성하였는데 여기에 호남 고불회 취지서가 실려 있습니다. 또 선호회 발기 취지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선호회도 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암은 선호회에 동참하기를 권하면서 선수회를 통하여 제세에는 안심인명의 경지에 들 수 있고 출세에는 견성불의 길을 밟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가야 총림과 효봉학문 거기도 조금 126쪽에 읽어보겠습니다. 가야 총림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가야 총림이 있는 행인사를 목표로 해야 찾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야 총림을 지도한 효봉 항로를 목표로 하여 찾아가는 길이다. 앞의 길은 사학 전공자가 애용하는 길이고 뒤의 길은 사상 전공자가 애용하는 길이다. 여기는 두 뒤의 길을 따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봉 스님이 이제 오도송 그 내용들을 좀 읽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31년 금강산 법기암 토굴에서 이루어진 깨달음의 사건입니다. 이때 효봉의 나이가 44세로 출가한 지는 6년이 되었던 때이고 정식으로 부족계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효봉은 38세가 되던 1925년 7월 8일 금강산 신계사 보호남에서 석도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고 출가하였고 정식으로 부족계와 보살계를 수재한 것은 깨달은 이듬해인 32년 유점사를 찾아가서 동선 화상행을 계사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효봉의 그 한평생 삶은 1995년에 그 법손인 현호 스님께서 작성한 효봉 대종사 행장과 연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총림 당시 행했던 효봉 스님의 상당법어와 수시설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27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선사다운 건 그리고 이제 선원이 결성이 돼서 하나의 총림의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매월 1이라고 보름에 정식으로 이제 상당설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하한거 동한거 때 결제법회, 그 다음에 이제 해자법회, 그 다음에 또 중간법회, 그 다음에 초파일, 성도절 이런 어떤 법회들을 쭉 하는데 거기 목차에서 보는 것처럼 47년 동안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년도 6.25가 날 때까지 그대로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법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리 이야기를 하면 아주 역법하게 그런 어떤 적어도 선언 속에서의 제대로 된 수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 이제 가야 총림에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행하셨던 효봉 스님의 법어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냥 바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했을 수도 있지만 그 법어를 모아서 하나의 어떤 법어집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저는 이거는 현호 스님의 안목이다. 그리고 현호 스님이 이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을 얼마나 지극히 마음속으로 받들어 모셨는지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법어집의 형태를 통해서 나온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마조부터 시작한 이런 어떤 사가 어록이 소위 이 선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의 문집이고 문집이라고 하는 건 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록으로 나와 있는 건 진각국사 해심어록, 태국어록, 나홍어록,
그다음에 백운 경한 어록 4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어록으로 나오는 게 효봉스님이나 요 버버집의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의식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버버집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128쪽 그렇게 129쪽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 조금 129쪽은 저기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32년부터 46년 11월 가야 총림의 방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효봉의 삶은 어떠했을까? 깨침 이후 한동안 효봉의 삶은 안거와 운수 행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오림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몇 년간 기간을 효봉은 당대의 선지식인 망군과 하남을 찾아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7년에 송광사에 이르러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 스님이 거주하던 그 송광사 3일하면서 10년을 주석하면서 납자들을 제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부유계, 소위 대처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효봉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했던 점도 상당히 이게 주의 깊게 볼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938년도 음력 4월 18일에 16국사였던 고봉화상, 정확히는 국사는 아니었지만요, 생생한 봉중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불일 보조국사의 모구각본과 정일상수의 성통을 재현해야겠다 하는 이런 어떤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한왕 스님으로부터 석전 스님으로부터 요 가야 총림의 방장의 명을 받고 이제 송광산을 떠나는 장면이 130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 행했던 그런 어떤 방암록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황연구소에서 근현대 선언 방암록 여기 우리 김광식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2쪽에 보면 이 방암록의 명기된 수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불교가 재탄생하는 데에는 가야 총림, 고불 총림, 봉암사 결사에서 수도했던 이런 납자들의 그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3쪽의 인용문,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인용문들 요 내용들이 결국은 그 효봉 스님의 어떤 삶을 얘기. 출가한 대중은 무엇을 구하는가? 의식을 구하는가? 명예를 구하는가? 재색을 구하는가? 그 모두가 아니라면 무엇을 구하려나 하는가? 오직 이 한 가지 일건사 이제 내가 그대들을 위해 말하리라 이런 이제 본문이 있고요. 133쪽 그 결말 부분을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그 고불 총림 백양사 여기에 이제 만암 스님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아침 도량 뭐 저녁 예불 이게 전부 대중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암의 일상은 물 깊고 뗄나무 줍는 일이 신통배영이고 평상심이 도라는 임재종과 홍주종과 임재종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도의 실천이야말로 백양사 고불총림의 전통이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암이 고불총림이고 효봉이 가야총림입니다. 만암의 고불총림이 그의 법제자 서홍에게 이어졌고 효봉의 가야총림이 그의 법제자 구산에게 이어졌습니다. 만암은 태고 법통이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효봉은 보조 진울의 모구 각통을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암과 효봉은 수행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승가는 화합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비구와 대처의 역할 분담과 화동을 강조하였고 또 자신의 법맥이 태고의 법통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구산 스님과 효봉 스님도 그 방암 이 불개함에 요거 얘기를 했으면서
조금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네. 지계에 철저했고 수행이 철저했고 항상 대중과 함께하였습니다. 만남은 조용히 눈을 감고서 그래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열반에 드셨고 여봉 스님은 마지막까지 무라무라 하시면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고불에 대한 의문이 여기에서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대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제 좀 역사적 관점에서 쭉 그 만남 스님 고불 총리를 봤다면은 교수님께서는 사상사적인 사상 그 자체를 심도 있게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요, 만남 스님의 오도성이 분명하지 않고 또 언제 깨달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아마도 대량사 가풍은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 깨달았지만 계율에서요. 사실 저는 이제 상자부 불교 전공자인데 그쪽의 초기 불교 또 상자부 쪽에서는요,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아라한이라고 공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표하면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아라한이라고 하면 그냥 잉긋이 웃을 뿐이지 답변하지 않아요. 저 파옥스님이라고 유명한 수행자 계시거든요. 그분께 저희 크리스틴 몽상과학연구소에서 선정 잘하는 스님들을, 그리고 일단은 그 수다원이나 뭐 이렇게 도가에 들어간 스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뇌 신경과학적으로 뇌산을 찍어가지고 진짜 깨달은 사람들과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행하는 사람은 뇌는 공개하면 안 된다. 아니면 계율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가 신자들은 계율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자들은 허락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율장 그리고 상자불교 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 선생님들은 깨닫고 나셔서 깨달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바로 이어서 고용섭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불총림 연구원 출범을 맞으면서 1982년인가요? 빼고나면서 성스님께 계를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벌써 40년 넘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논평은 주어진 읽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평자는 불교 정화 관련 논문을 준비하면서 오암사 결사와 정화를 주도한 청남 수모와 배웅성처의 현실 인식과 정화 인식과 함께 고불총림의 만암 종원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또 해인강원 해인성가대학 관련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야총림을 개성한 해인총림에 대해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평자는 두 논문 모두 주어진 과제에 의해 진행된 연구였지만 이 주제들이 한국 불교가 직면해온 문제들에 대한 탐구였다는 점을 떠올리며 오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책도 총림의 존재 의미와 보존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제는 바로 이 두 총림의 방장이었던 만암 종원과 효봉 항류를 생각하면서 고불 총림과 가야 총림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난경,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갈 지혜를 이들 또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암과 효봉을 생각하며의 구도 아래 고불의 의미와 총림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는 우리 논자의 논문을 보면서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총림은 고려시대 이래 선언을 총칭했지만 이후 강원, 선언, 유론, 연불을 갖춘 종합 수도장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 네 가지 원을 다 갖추지 않아도 총림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은 영축총림, 해인총림, 조계총림, 덕숭총림
고불 총림은 아까 의지 얘기처럼 괄호를 쳤습니다만 80 총림, 쌍계 총림, 범호 총림 등 8개 총림 중에 현재 7개 총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논자는 역사성과 사상성을 갖춘 가야 총림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불 총림의 특징과 의의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논자는 총림을 성가와 제가의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상구리 하와 중성의 대선 불교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공간이자 모임체라고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고불 총림을 세운 만암 정원의 진면목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학명의 무례함에 머물던 학명의 만암 장실에게 붙임이라는 오원절구 두 편으로, 그래서 아마도 전법계, 인각이라 할 수도 있고 전법계로 보입니다. 가야 총림을 세운 효봉 항도의 7원 사구의 법어와 5원 사구의 개성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암의 무례함에서의 오도성과 효봉의 오도성 및 법어로 서두에서 인용한 원각적 인지부팽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인지란 보살의 수행 과정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성취가 아닌 과지가 이루어지기 위해 전 단계를 가리킵니다. 만암은 고불 총림 회양사라는 글에서 성녀는 행위 기본이 된다고 하고 자기 공부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야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효봉 또한 법어를 통해 출가한 대중은 자기 한 몸의 해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리와 이타의 행위 원만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논자는 만암이 물 깊고 뗄나무 줍는이 신통묘형이요 평상심이 도나는 홍춘과 임재영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논자의 논지와 주장이 좀 보강되기를 기대하면서 평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암의 물 깊고 뗄나무 줍는이기 신통묘형이요 평상심이 도나는 홍춘과 임재정의 전통 안에 그래 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살림살이와 일심반조라는 반조의 수행적인 홍준과 임재정의 수행법과 효봉의 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도 무엇인가라는 이 가나성 가풍의 가나의 방법들이 어떻게 연속이 되고 불연속이 되는가. 우리 조사선과 가나선을 얘기할 때 가나선은 가나 또는 거반하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이 반조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만암의 이 수행 가풍의 그 반조법에 대해서 한번 또 전공자로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논자는 나아가미에서 가야 총림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불 총림의 특징과 의의를 재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고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앞에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를 좀 이렇게 고딕체로 조금 도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논자는 불조의 해명을 잇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개설하는 일이 바로 고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고불에 대한 의문이 어떻게 해소되었고, 그러니까 고불 또는 고경이라는 성처선사 쪽에서는 고경이라고 쓰고 있죠. 옛거울. 이 논문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백양사 고불 총림 연곤의 개원을 기념하는 고불 총림의 재조명이라는 학술회의를 축하하면서 논자는 고불 총림의 재조명이라는 말은 그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고불 총림에 대하여 다각적인 조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와 더 나아가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만남의 불교 정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평자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고불 총림만의 연구가 아니라 불교계의 총림의 존재 의미와 보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화두처럼 되새기며 한국 불교가 본연의 청정성가로 탈바꿈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토론에서 하신 두 가지 질문 중에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급하게 드렸는데도 아주 자세하게 보시고 좋은 그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고불 또 인지법회 또 이제 뒤에 이제 소위 만암 스님의 어떤 그런 성품과 그러니까 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생활을 중시했던 이런 어떤 모습들과 철저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묻자마도 이 영주를 돌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 효봉 스님이 빛깔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고불이라고 하는 말하고 원각경에 나오는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종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고불총님이냐? 아까 이제 우리 이재 선생님이 대답한 내용의 뭐 오래된 미래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개념처럼 언뜻 생각하면 이 고불이 그냥 문맥상으로 느껴보면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선시대에 내려왔던 그런 전통들을 복원해서 한국 불교를 다시 돌려야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마남 스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냉정하니 이렇게 들어가서 놓고 보면 아까 인과성이나 여러 가지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자리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고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우리의 마음자리 그거 찾자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효봉 스님이나 마남 스님이 생각했던 그 바탕. 그래서 이제 고불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원각경에서 이제 원각경을 이해하는 여러 차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이나 이런 차원 속에서 인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과와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인의 상태에서 본래 부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상태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원각경에서의 어떤 논리 전개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에서 놓고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일상 속에서 그냥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생활 속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결국은 그 원각경의 어떤 정신이고 인지정신이고 이제 이런 거고 이런 면에서 보고 돌아가실 때 그래 갈 때가 됐으면 가야지 하시는 거나 그 물론 이제 효봉 스님이 지금 이제 얘기했던 그 화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봉 스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깨닫고 나서도 뭐냐면 그대로 화두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몽산 법풍이나 이게 보조에 있는 법풍하고는 선풍하고 조금 그 좀 차이점에는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고불이라고 얘기한 건 그 상태가 효봉 스님이 항상 있었던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데까지 그렇게 지키고 갔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효봉 스님과 마남 스님은 정말 대선지식이다. 제가 이제 느꼈던 결론은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